이 냄새나는 걸레 내 앞에서 당장 치워. 내 구두에 다 탔잖아. 천명그룹의 박 여사는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걸레가 자신의 명품 구두에 닿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 여사는 혀를 차며 제 어깨를 발로 툭 밀치고는 우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방금 발로 밀친 이 가사도우미가 사실은 3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부장판사 한혜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바닥을 닦는 이 걸레가 조만간 천명그룹 전체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겠죠. 강남 한복판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천명그룹 회장의 대저택. 강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의심하던 직원을 죽이고 그 아내인 판사 한혜숙마저 실종시킨 후 얻어낸 피 묻은 왕좌였죠. 강 회장은 믿고 있었습니다. 한혜숙은 이미 죽었거나 어디 이름 모를 산골에서 미쳐 죽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던 저는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지윤아, 네가 결혼할 그 친구, 대기업에서 유망주라며?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요양 중이시래요. 이름은 김민우라고 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우 30년 전 제가 목숨을 걸고 빼돌려 성까지 바꾸며 숨겼던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편을 죽이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원수의 손녀와 결혼하겠다고 이사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30년을 숨죽여온 사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에서 가장 비천한 가사도우미가 된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0년 세월을 눈물로 견뎌온 한혜숙 판사의 정의로운 복수를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3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진눈깨비가 차갑게 흩날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던 남편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일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던 그 이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제가 마주한 건 차가운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식어가는 남편의 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졸음운전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천명그룹 강만식 회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요.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힘없는 판사였던 제 양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천명그룹의 내부 고발자로 강 회장이 신도시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정치권에 뿌린 거액의 뇌물,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수십 명의 무고한 원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명그룹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의를 위해 그 장부를 들고 판사인 저에게 오던 길에 강 회장이 보낸 트럭에 받쳐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단순 졸음운전으로 위장된 사고였지만 저는 그것이 계획된 살인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제 집 대문 앞에는 다음은 네 아들 차례다라는 피 묻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진실을 아는 저와 제 어린 아들 민우까지 한꺼번에 매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잘 나가던 판사 한혜숙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우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가린 채 숨어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겨울철 차가운 지하수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와 눈물이 났지만 저는 매일 밤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이름은 강지윤인데 알고 보니 천명그룹 회장 손녀더라고. 그 소리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천명그룹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저주받은 이름이 다시 제 삶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는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내 원수의 손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30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그 원수의 집안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니요. 만약 이 결혼을 그대로 놔둔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30년 전 묻혀버린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기로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곳, 바로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 자리가 제가 들어갈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그는 제 결심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집구석이 보통 독한 곳이 아닌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제 눈빛을 본 그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금자라는 이름이 적힌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평생 몸으로 일해온 노인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입어야 할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천명그룹 강회장내가 가사도우미들이 하도 자주 그만둬서 늘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인 박명자 여사의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로 곧장 천명그룹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게 치솟은 담벼락과 웅장한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어깨를 굽히고 투박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경비원에게 면접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명자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왔는데도 고개 하나 까닥하지 않고 우아하게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름이 최금자라고. 얼굴을 보니 딱 고생만 하고 산 노인네 같네. 박 여사의 말투는 마치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아주 무식하고 힘없는 노인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배운 게 없어 몸 쓰는 일밖에 모릅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눈길을 돌려 저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 옷차림부터 갈라진 손등까지 구석구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개나 소나 들어와서 이 바닥을 더럽히는 꼴은 못 보거든.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너 이 바닥 보여?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이 대리석 말이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바닥에는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저 바닥에 붙은 때처럼 살아야 해. 발표도 소리 내지 말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죽어 지낼 수 있겠어?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판사 시절의 자존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법정 가장 높은 곳에서 저런 인간들의 죄를 꾸짖던 제 모습이 떠올라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천천히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타고 전해지는 한기가 제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저는 기꺼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시키시는 대로 바닥의 먼지처럼 죽은 듯이 지내겠습니다. 박 여사는 제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가느다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 고분고분한 태도는 마음에 드네. 자고로 아래 것들은 제 주제를 알아야 하는 법이지. 박 여사는 이미 저를 잊은 듯 다시 잡지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뒤로 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사자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침내 늑대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첫 발을 씁니다. 박 여사는 저를 바닥에 떼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작은 때 하나가 결국 그녀의 화려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를요. 내일부터 시작될 이 지옥 같은 가사도우미의 삶 속에서 저는 저들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씩 수집하며 남편의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저들의 손발을 묶고 우리 아들을 지켜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고 복수의 시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품속 깊이 감추고 천명그룹의 대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 당분간 시골에서 쉬다가 올라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강만식 회장의 저택은 화려한 정원과 눈부신 대리석 바닥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곳을 감도는 공기는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배운 규칙은 제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수화 노릇을 하는 집사는 저를 거실로 불러 세우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5번이야. 이 집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건 가족들 뿐이니까 명심해. 사람의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는 살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중히 부르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던 저에겐 숫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5번이라고 불러주시면 얼른 달려가겠습니다. 집사는 저를 끌고 다니며 집안 곳곳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사이사이 복도 끝에 작은 조각상 뒤편에는 어김없이 작은 카메라 렌즈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 구석과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벽면에도 도청 장치로 의심되는 검은 상자들이 붙어 있었죠.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황금으로 치장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도우미들끼리 나누는 소소한 담소조차 누군가의 귀로 흘러들어가 감시의 도구가 되는 곳. 저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벽면에 매끄러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 두꺼운 벽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한숨과 눈물이 박혀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서재 문틈으로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강 회장과 함께 중년의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는 남자, 바로 임석규 변호사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장 믿었던 후배였고 제 밑에서 법을 배웠던 그 아이가 이제는 천명그룹의 온갖 뒤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건설 현장 사고는 유가족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언론사에도 손을 써뒀으니 내일이면 조용해질 겁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권력자의 발밑에서 진실을 덮는 도구가 되어 있다니.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쥔 걸레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의 사고 기록을 지운 것도 저를 판사직에서 끌어내린 것도 저 남자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을 겁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걸레질에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 사냥개들의 목줄을 쥐려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뒤적이더니 구석에서 며칠은 지난 듯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고기국을 꺼냈습니다.
5번 너 오늘 점심은 이거 먹어. 우리 집은 음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 국물 위에는 하얗게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상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팔짱을 낀 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노인네가 입맛만 고급이 된 거야? 안 먹고 뭐해? 옆에 있던 다른 도우미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상한 고기의 비린 맛과 쉰내가 혀끝을 타고 넘어오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법조문을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안에 머무는 오물 같은 맛보다 저 여자가 짓밟으려는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판사 시절 가장 공정하고 단호하게 낭독했던 판결문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 문장들이 방패가 되어 제 자존심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남은 국물을 모두 삼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아주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덤덤한 반응에 박 여사는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혀를 차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든 것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면대 거울을 보며 입가를 닫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겨우 이런 모욕으로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이 황금 창살 안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할 것입니다. 법복 대신 누더기를 입었어도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법의 칼날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삼킨 것은 상한 국물이 아니라 저들을 파멸시킬 분노의 씨앗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강 회장님 그리고 박 여사님. 당신들이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1000명 그룹의 대저택에 다시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사고를 은폐했던 배신자 임석규 변호사가 강 회장과 긴밀한 회의를 위해 저택을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밑에서 시보 생활을 하며 법을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제 목소리의 높낮이부터 말투 하나하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뱀 같은 인간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재 청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는 이 집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자 30년 전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먼지털이로 책장을 털며 서류 더미를 살피던 중 복도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저는 본능적으로 숨이 가빠졌고 들고 있던 먼지털이를 꽉 쥐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임석규가 강 회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인 구멍은 이미 다 막아두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기름지고 비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책상 아래로 몸을 숙이고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야, 거기. 차 좀 가져와. 강 회장의 거만한 명령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얼른 준비하겠구먼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잔뜩 짓눌러 쉰 목소리를 냈고 사투리를 심하게 섞었습니다. 임석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저를 그저 흔하디흔한 늙은 가사도우미로 생각한 듯 다시 강 회장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안주인 박명자 여사가 서슬 퍼런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함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도우미들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5번, 너 이리 와봐.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어제 내 방 청소한 거 너지. 박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브로치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제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입 닥쳐. 이 무식한 노인네가 눈이 뒤집혀서 훔친 게 분명해. 그녀는 제 가방을 바닥에 거칠게 뒤엎어버렸습니다. 낡은 손수건, 몇 푼 안 되는 동전, 그리고 때 묻은 사탕 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 나비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판사 임용 때 제게 선물했던 제 목숨보다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만년필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비싸 보이는 물건이 왜 네 가방에서 나와?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만년필을 제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건 저희 돌아가신 양반이 남긴 가짜 만년필입니다요.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예요. 박 여사는 제 손을 구두굽으로 짓누르며 만년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손등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만년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뺏기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놀려? 당장 내놔. 박 여사가 발길질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임석규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소란입니까? 임석규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저와 제 손에 쥐어진 만년필로 향했습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예리한 눈으로 만년필의 문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년필은 세상에 몇 자루 없는 한정판이었고 그는 예전에 제가 그 펜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숙이 쳐박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만년필을 알아보는 날에는 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긴장감에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주방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임석규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구두 끝이 제 코앞에 멈췄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는 30년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한혜숙을 이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 대리석 바닥을 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임석규의 의심 가득한 시선 사이에서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판사 한혜숙이 지금 이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석규 변호사가 제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등에서 흐르는 피와 그 아래 꼭 쥐어진 만년필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만약 만년필의 독특한 나비 문양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 시절 사형 선고를 내릴 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모님, 이런 싸구려 물건 때문에 기분 잡치실 필요 없습니다. 임석규가 의외의 말을 내뱉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는 코끝을 찡긋하며 제 몸에서 나는 콩나물 비린내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노인네들은 원래 쓸모없는 물건에 집착하는 법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는 극심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고결한 한혜숙 판사가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어깨를 발로 툭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임 변호사님 체면 봐서 이번만 넘어가는 거니까. 그녀는 보석함을 챙겨 씩씩거리며 거실로 사라졌고 임석규도 불쾌하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뒤따라갔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등의 상처보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바닥에 꼭 쥐어진 만년필의 단단한 감촉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요. 당신이 준 이 마음 절대로 뺏기지 않았어요. 저는 찬물에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임석규는 저를 몰라봤지만 그의 의심은 독사처럼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저들의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낚아채야 합니다. 저택 복도에서는 다시 강 회장과 임석규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복수의 의지는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은 이 바닥의 때가 결국 당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찢어진 앞치마를 대충 여미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사자의 숨바꼭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심판대에 저들을 세우는 그날까지 저는 기꺼이 이 어둠 속의 그림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 멀리 서재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음모 섞인 대화가 제 귀에는 선명한 범죄의 기록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위를 묵묵히 닦아 나갔습니다. 저택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길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가사도우미들의 일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툼한 덮버선을 신고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저들의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대문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천명그룹의 전무이자 강 회장의 장남인 강태호가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두운 그늘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태호는 잔뜩 비틀거리며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김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온몸을 벌벌 떨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비싼 구두가 김 씨의 손등을 짓눌렀고 공기 중에는 독한 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차를 몰면서 사람을 쳐? 그리고 그걸 나보고 책임지라고. 강태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저택의 마당을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 강태호가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 가던 행인을 치고 뺑소니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옆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김 씨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었죠. 김 씨는 어린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천명그룹의 약속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피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판사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 추악한 현실에 제 손에 쥔 걸레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날이 밝자 거실에서는 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보았던 임석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김 씨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김 씨가 지고 조용히 감옥에 가겠다는 합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시된 것은 고작 몇 천만 원의 위로금과 딸의 수술비 일부였습니다. 임석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김 기사님, 여기서 도장을 찍으셔야 따님 수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000명 그룹의 배려를 무시하지 마세요. 김 씨의 손은 서류 위에서 갈 길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딸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임석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거실 구석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며 서서히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표정은 무식한 노인네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물통을 엎지르는 척하며 김 씨의 신발 아래까지 걸레를 밀어 넣었습니다. 강태호가 잠시 고개를 돌린 그 찰나였습니다. 저는 김 씨의 발밑에 엎드려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뺑소니는 합의해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당신이 뒤집었으면 딸은 영원히 아버지를 못 봅니다. 김 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식한 노인네인 줄 알았던 가사도우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허리를 굽히고 묵묵히 바닥만 닦았습니다. 잠시 후 강태호와 임석규가 돌아오자 김 씨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했던 임석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강태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 김 씨를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려 바닥을 닦고 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늑대처럼 번득이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라고 했나? 너 아까 이 사람한테 무슨 소리 했어? 강태호가 제 앞으로 다가와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아직도 어젯밤의 술 냄새와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대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전무님, 제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가우. 그저 물 엎지른 게 죄송해서 비키라고만 했지요. 저는 일부러 과장된 사투리를 쓰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석규 변호사도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가사도우미를 의심하면서도 설마 하는 표정으로 일단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그 서늘한 시선은 한참 동안 제 등 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에 손을 씻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그 짧은 법조문 한 줄이 저들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금을 내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세상을 제 뜻대로 주무르려는 저 악마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반드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제 가슴속 법전은 단 한 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의심은 시작되었고 이제 저의 싸움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판사 한혜숙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단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서재에서 강태호와 임석규의 은밀하고도 독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그저 글자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인 줄 알고 제 앞에서 마음 놓고 추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태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양주병을 따며 임석규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임 변호사, 저 자식이 갑자기 왜 저래? 누가 뒤에서 쑤신 거 아니냐고.
임석규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김 기사 딸이 다니는 병원 재단이 우리 천명 소유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비열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한 아이의 생명줄까지 끊으려 드는 그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판사 시절 수많은 범죄자를 보아왔지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는 자들이 가장 질이 나빴습니다. 강태호는 거칠게 술을 들이켜더니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 서 있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아까부터 알짱거리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신분 노출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얼른 허리를 굽히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손에 든 먼지털이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전무님, 여기 구석에 거미줄이 하도 많아서요. 사모님이 보시면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그랬구먼요. 강태호는 제 비굴한 태도를 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저를 탐색했습니다. 그는 제 곁을 지나가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옷에서 풍기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섞여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힌 어깨를 만지며 그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식하고 힘없는 최금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연극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김 기사에게 전해줄 짧은 메모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감시망을 피해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꺼내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려고 작은 용기를 냈어요. 잘한 거겠죠? 차가운 만년필의 감촉이 마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태호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그들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되새기며 저는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박 여사의 감시도 더 심해지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을 기는 법을 배웠고 무시당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자가 발톱을 숨기고 먹잇감을 노리듯 저 또한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들의 화려한 파티가 끝나는 날 진정한 판결의 종소리가 이 저택을 울리게 될 날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일 벌어질 폭풍 같은 하루를 대비해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1000명 그룹의 저택에서 보낸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집구석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 소굴 같은 집안에서 제 눈길을 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가 목숨보다 아낀다는 여자 강지윤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무시와 박 여사의 서슬퍼런 꾸짖음 속에서도 그녀는 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부유함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깊은 환멸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 같은 가사도우미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부르며 짐승 취급하는 이 집안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남편을 죽인 강 회장의 핏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훈이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지훈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 지훈이는 그저 가문의 체면을 높여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나른한 오후 거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수입산 샹들리에 아래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지 도우미들을 잡돌이하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제가 샹들리에 아래쪽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일부러 제 발을 슬쩍 걸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제 등 뒤로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긴 지팡이로 샹들리에의 끝부분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유리 파편들을 피할 겨를도 없이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유리 조각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박 여사의 비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 몸값 다 팔아도 평생 못 갚는 물건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흔들 정도로 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제 모습 위로 박 여사의 가차없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도우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 아주머니 잘못 아니잖아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손을 높이 들어 지훈이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마찰음과 함께 지훈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그녀의 하얀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른 말을 가로채? 너까지 저 비천한 노인네 편을 드는 거냐? 지훈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입술을 깨물며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공포보다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저 여린 아이가 매를 맞다니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집사들을 불러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노인네 당장 지하 창고에 쳐넣어. 반성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저는 집사들에게 끌려가며 지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뺨을 감싸 쥔 채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지하 창고로 던져진 저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가 보여준 그 작은 용기에서 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라면 내 아들 민우의 진심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 악마 같은 박 여사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났음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재물 손괴를 고의로 저지르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운 무고의 죄, 그리고 제 손녀를 물건 취급하며 손찌검을 일삼은 가정폭력의 죄. 박 여사, 당신이 오늘 깨트린 건 샹들리에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퇴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손등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고에 닫힌 문 너머로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참으렴. 내가 너를 이 지옥에서 반드시 꺼내주마.
제 가슴 속에서는 이제 복수를 넘어선 뜨거운 공감과 연민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발톱은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제 심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열망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좁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더 무서운 사자가 되어 저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황금 감옥의 주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반드시 제 손으로 달아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남은 밤을 꼬박 지새우며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막 첫 번째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지하 창고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날 밤을 견디고 다시 거실로 불려나왔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어제와는 또 다른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잡지를 넘기던 박 여사는 제가 다가가자 짐짓 모르는 척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그래도 이 집안 기강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사과처럼 들리지 않는 그 비릿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생각이 짧아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굴한 웃음 뒤로 저는 거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임석규 변호사가 서재 문틈으로 이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 박 여사가 일부러 열어놓은 듯한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틈새 사이로는 빳빳한 현금 뭉치들이 터질 듯이 담긴 서류 봉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거액의 현금임을 알 수 있는 노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거실을 비웠고 임석규도 서재 안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그리고 이제 막 방에서 내려온 손녀 지훈이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 돈 봉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법복을 입었을 때 수많은 절도범과 횡령범을 심판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제 탐욕을 시험하는 동시에 저를 도둑으로 몰아넣으려는 치졸한 덫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현행범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요. 저는 거실 거울을 통해 제 뒤에 서 있는 지훈이를 살폈습니다. 지훈이는 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뺨까지 맞으며 저를 지켜주었던 그 아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돈 봉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만약 돈을 탐내거나 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방관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돈 봉투에 손을 대는 대신 가방 입구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할머니가 가방을 놓고 가셨나 봐요. 어서 가져다 드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돈을 탐내지도 않았고 저를 시험에 빠뜨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제가 오해를 살까봐 먼저 가방을 챙기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저 독사 같은 집안에서도 저렇게 고든 성품을 지킨 아이라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굴한 노인네의 표정으로 돌아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고맙습니다. 제가 못 보고 지나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윤이의 배려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더 큰 칼날이 제 목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돈 봉투 믿기가 실패하자 임석규 변호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 씨, 물 좀 한 잔 가져오지, 목이 아주 타는군.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찻잔에 물을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냉장고의 매끄러운 표면에 비친 그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석규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품 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건넸던 찻잔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증거물이라도 다루는 형사처럼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판사 시절 보았던 수많은 과학수사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문 채취, 그는 지금 제 지문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기 전에 제 지문이 묻은 찻잔을 통째로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석규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저는 그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붙은 인터폰 박스를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석규가 제 지문을 묻힌 찻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감식 결과가 나올 것이고 30년을 숨겨온 제 정체는 빛바랜 종이장처럼 낱낱이 파헤쳐지겠지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대신 이 성벽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입니다. 저처럼 비천하고 냄새나는 노인네가 감히 판사의 심장을 가졌을 거라고는 그 오만한 뱀 같은 놈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주방 벽에 붙은 인터폰 보조 단말기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집의 시스템은 서재에서 나누는 통화 내용이 주방 보조 단말기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임석규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컵 하나 보낼 테니까 사설 감정소에 넘겨. 30년 전 실종 처리된 한혜숙 판사의 기록과 대조해봐. 내일 아침까지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제 정체는 탄로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민우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을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 낡은 찬장 뒤에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천명그룹이 과거에 저질렀던 추악한 땅 투기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사고를 덮기 위해 사용된 검은 돈의 흐름도 적혀있는 아주 위험한 서류였습니다. 천명그룹은 이 서류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저는 이 서류를 들고 조용히 2층 지윤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윤이는 제 아들 민우가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제 남편을 죽인 원수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류는 지윤이에게 자신의 가족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이 결혼을 정말 허락해도 될지 결정할 마지막 시험지였습니다. 지윤이의 방을 청소하는 척하며 저는 그녀의 침대 옆 협탁 아래에 서류 몇 장을 슬쩍 흘려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류를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서류 끝자락이 바로 눈에 띄게 두었습니다. 서류를 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윤아, 부디 이 더러운 진실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말아다오. 만약 네가 이 서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너를 밀어낼 수밖에 없단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을 나와 다시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지윤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윤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쥔 채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한가롭게 신문을 보던 강 회장과 박 여사 앞에 그 서류를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해서 이 집을 세운 거냐고요. 지윤이의 외침에 평온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박 여사는 지윤이의 뺨을 때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하며 밀치고 당기는 아비규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흥분해 지윤이를 밀치려다 소파에 걸쳐두었던 자신의 양복 재킷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재킷을 줍는 찰나 안주머니 속에 묵직하게 잡히는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바로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그 열쇠를 제 앞치마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지윤이를 부축하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잘했다. 네가 오늘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운 선택을 했구나. 저는 그 혼란을 틈타 아무도 보지 않는 서재 안으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웅장한 설악산 그림을 옆으로 밀어내자 차가운 강철빛의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챈 열쇠를 꽂아 넣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 남편의 차에서 사라졌던 블랙박스 칩이 담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30년의 긴 세월 동안 맺힌 한이 서린 진실이 제 손바닥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가 칩을 챙겨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혜숙 판사님 아니면 최금자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임석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금고에서 무언가를 얻게 된 건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문 감식 결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천천히 펴고 30년 만에 판사 한혜숙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규야, 네 스승을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인사가 참 고약하구나. 임석규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자는 이제 양의 가죽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저는 주방 창가에 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저 역시 사자의 이빨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복수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윤이의 선한 마음이 저에게 준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저는 남편의 영혼 앞에 맹세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저들의 손놀림보다 더 빠르게 제가 먼저 저들의 목을 죄어갈 것입니다. 임석규가 제 정체를 알아챈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임석규는 당장 저를 몰아내거나 강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잔인한 판을 짰습니다. 그 판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제 아들 민우였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시골의 공기 좋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시골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줄로만 믿고 지윤이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석규는 제 지문을 통해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행적을 찾아 지윤이와 곧 결혼하게 될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석규는 머리를 굴리더니 강 회장을 부추겨 민우를 저택으로 초대하게 했습니다. 지윤이의 짝이 될 놈이니 정식 상견례 전에 집으로 불러 면접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석규의 비열한 제안에 강 회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아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약속된 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우가 저택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찻잔을 닦으며 제 곁을 지나가는 아들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우를 상석 앞에 세워두고 마치 면접이라도 보듯 고압적인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자네 부모는 살아계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해보게. 민우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몸이 좋지 않으셔서 시골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정직하고 단단했지만 그 대답을 들은 임석규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임석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우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쐐기를 박듯 물었습니다. 사고라니? 자네 아버지가 사실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다 걸려서 도망치다 죽은 범죄자라는 사실은 모르나 보군.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임석규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차며 민우가 가져온 선물을 발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범죄자 자식이라 그런지 거짓말 하나는 기가 막히는구먼. 그런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을 우리 손녀짝으로 들릴 수는 없지. 임석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지문 감식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시골에 있다고 믿는 그 어머니가 사실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3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뇌물수수 혐의로 실종된 한혜숙 판사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민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지훈이와 가사도우미들도 숨을 죽인 채 임석규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임석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한혜숙 판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줄 압니까? 강민우 씨, 바로 당신 뒤에서 우리 집 바닥을 닦고 있는 저 노인네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민우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걸레를 쥐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처절한 외침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박 여사는 뭐라고? 저 냄새나는 노인네가 한혜숙이라고?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길 이유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걸레를 바닥에 내던지고 30년 동안 굽히고 살았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서슬퍼런 판사의 목소리로 임석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가 진실을 밝히러 왔다. 그리고 저들이 네 아버지에게 씌운 누명도 내가 다 가져왔단다. 정체를 드러낸 저의 기세에 임석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 앞에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면무도회는 끝났고 이제 피냄새 나는 진실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서 저는 3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낡은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부정하게 굽히고 살았던 허리를 판사 시절처럼 꼿꼿하게 펴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비천한 가사도우미 최금자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을 단죄하러 온 전직 부장판사 한혜숙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의 끈을 거칠게 풀어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앞치마 너머로 제 정체를 몰랐던 강 회장과 박 여사의 경악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임석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시효가 끝났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품 안에서 검은색 메모리 칩과 낡은 장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칩 안에는 30년 전 제 남편이 살해당하던 순간과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정치권에 뿌린 검은 돈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석규가 30년 전 일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고 소리칠 때 저는 추악한 일을 덮으려 했던 뇌물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1000명 그룹의 성벽은 수사관들의 단호한 손놀림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 회장은 발악했지만 이미 진실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 뒤였습니다. 박 여사는 제 발치에 엎드려 제 옷자락을 붙잡고 구걸하듯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추악에 매달리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법은 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을 달 뿐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둘 끌려나간 거실에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며 오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지훈이의 손을 잡고 남편이 잠든 조용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그들의 추악한 죄상이 담긴 뉴스 기사를 내려놓으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법이 잠에서 깨어났네요.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더 이상 살을 애는 듯 차갑지 않았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제 뺨을 스치는 바람은 돈과 권력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실은 햇빛 아래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닦으며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의 진심은 그 어떤 성벽보다 단단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판사라는 신분을 버리고 30년을 숨어 살았던 저의 선택, 여러분은 정당한 복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원수의 손녀인 지훈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 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 인생이야기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